네, 이렇게 일본 의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밤 기시다 내각이 정식 출범하는데요. 앞으로 한일 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한신대 일본학과 하종문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기시다 자민당 총재가 오늘 밤 이제 총리로 취임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의원 내각제 체제잖아요. 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좀 총리 지명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 의회의 다수당에서 결국 지명을 받은 사람이 일본의 최고 국가 원수인 수상이 되는 형태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선거는 두 차례 하는데요.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의원과 참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의원에서도 이번에는 선거에서 중의원에도 과반수를 넘었고요. 네. 참의원에도 과반수를 넘었는데 예외적으로 참의원에서 과반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중의원의 과반수가 우선되는 그런 조항들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일본의 그 총리를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은 중의원의 국회의원의 숫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총리를 뽑는 그리고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조금 더 우선시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법률에 있어서도 참의원에서 부결이 되더라도 다시 중의원에서 재가결을 하게 되면 그 법률은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은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 직능 집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중의원이 오히려 민의를 수렴하는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중의원 우위의 원칙이라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시다 신임 총리는 이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측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물입니까? 예, 그때 아마 TV 기억하실 텐데요. 한국의 외상과 같이 위안부 합의라는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던 사람인데요. 출신은 히로시마입니다. 히로시마 우리가 이제 원자폭탄 투하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 히로시마에서 배출된 세 번째 수상입니다. 히로시마는 처음에 수상이 됐던 사람이 이케다 하야토라는 사람인데요. 흔히 아까 기자의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그 온건 보수라고 얘기되는 그 일본 자민당 내에 하나의 정치 파벌이 시작된 게 바로 이케다 하야토라는 히로시마 출신의 수상이 시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파벌이 지금 현재 기시다파의 출발 모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자면 두 번째 수상이 미야자와 기이지라고 하는 1990년대 초반에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저향적인 모습을 보였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온건 보수의 역사 문제와 아시아에 대해서 대단히 관용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룹인데 지금의 입장에서 보자면 많이 우경화된 셈이다. 그렇지만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파벌 출신의 세 번째 수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요. 기시다 총리가 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1차 투표에서는 한 표 차이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선 투표에서는 좀 압승을 했는데 이렇게 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사실은 1차 투표에서는 당연히 고노타로가 이기고 그다음 2위, 3위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여러 가지 암중모색이 있었다고 판단이 그런 됐는데 의견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표 차이긴 했습니다만 기시다 후미오가 이기는 것을 보고 이건 역시 결선 투표는 어차피 물 건너간 것이구나.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패인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고노타로 같은 경우에는 자민당 내에서 현재 있는 아베 스가로 이어지는 일종의 그 아베의 대시의 또 다른 이제 이번 기시다 정권을 흔히 뭐 세 번째 아베 정권이라는 표현도 합니다만 그런 형태의 기존의 파벌 중심의 역학 구도에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민당을 조금은 새로 개혁적으로 끌고 가자.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2001년에 수상이 되었던 코이즈미 주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공약이 자민당을 깨부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벌의 원상이 되는 것들을 해체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일종의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 국면에서는 본인의 주장을 굉장히 톤다운을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은 새로운 형태의 얼굴을 원하는 젊은 소장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이른바 아베 신조, 그다음에 아소타로, 그다음에 아마리 아키라, 이번에 간사장이 된 사람입니다만 이런 형태의 원로 정치가들의
반발과 견제를 받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원표 자체도 1차 투표에서도 이기지 못하는 예. 사실상의 참패를 기록하게 된 것이죠. 어느 정도 개혁적인 인물로 좀 분류가 되는 고노다로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좀 많은 지지도를 얻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 어느 정도 좀 파벌 정치의 한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아베 전 총리의 승리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베 수상은 타카이치 사나에라고 하는 본인과 역사관이라든지 정치적 신조가 대단히 비슷한 일종의 이제 보수 우파를 지원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카이치 사나에를 지원한 이유도 결국 코노타로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이의제의 수법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실질적으로 파벌 정치가 가지고 있는 자민당 내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이번 기시다 후미오가 총재가 되고 결국 100대 수상이 되는 뒤에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 챙겨야 될 부분은 역시 세습 정치인 것 같아요. 세습 정치. 네. 기시다 후미오 같은 경우에도 3세 정치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부와 아버지가 다 중요한 의원이었고요. 근데 이게 세습 의원들이 어디에 많냐면 자민당에는 대략 한 3명 중에 1명, 33% 정도가 그 세습 의원입니다. 예. 근데 일본 전체 중차미연을 합치면은 20% 조금 못 미치는 정도의 의원들이 5명 중에 1명은 아버지나 아니면 친척 중에서 똑같은 선거구를 물려받는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인 국회의원이 네네.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런 형태의 구태연한 정치가 이번 총재 선거 그리고 100대 수상을 뽑는 국면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자면 굉장히 퇴행적인 정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을 바라지 않고 그야말로 좀 보수적인 그 성향을 현상 유지를 다시 원하는 한번 것이죠. 확인하는 그런 네. 선거였습니다. 자, 기시다 신임 총리 오늘 밤 이제 새 내각 강요 명단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까지 좀 드러난 윤곽을 보면 뭐 아베 총리의 친동생도 있고요. 뭐 네, 모테기 그렇습니다. 도시미스 외무상도 유임이 되고 사실상 뭐 아베 정권 시즌 3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기시다파의 영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 파벌에서는 별로 강요를 배출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그만큼 파벌의 역학, 이른바 농공행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기시다를 수상으로 만든 것이 과연 누구인가? 네. 결국에는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그다음에 코노타로의 출신 파벌임에도 불구하고 코노타로를 오히려 내팽개친 아소파의 여러 정치가들 예. 이런 쪽에서 실질적으로 강요 요직을 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는 자민당의 사역 중에서 후쿠다 타츠오라고 하는 3선밖에 안 됩니다만 후쿠다 타츠오는 사실은 조부와 아버지가 이미 수상을 역임한 네. 일종의 금수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만 3선밖에 안 되지만 이런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모양새는 좀 더 신인에 대해서 기회를 주는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13명의 강요가 신인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잠시남의 이전에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파벌의 역학이 지배하는 방식이라면 기시다 내각은 사실은 수상이 전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양이라기보다는 뒤에서 움직이는 이른바 3A라고 얘기되는 예. 아베, 아소, 그리고 아마리, 간사장이라는 위치까지 된다면 기시다 정권의 앞으로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조금은 전도 단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시다 내각,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아베 내각과는 좀 차별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까요? 어떤 정책 노선을 취할지 한번 좀 예측을 좀 해주실까요? 아까 기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당장 해야 될 부분은 10월 30일로 지금 예정되고 있습니다만 중의원 선거를 만약 지게 되면 네. 정권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중의원 선거가 가장 우선이 되고요. 예. 이 중의원 선거의 관건은 작년에 아베 수상이 본인이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스가 수상한테 물려줬던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는 환자 수가 격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게 다시 언제 만약 새로 환자가 발생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그 중의원 선거 판세를 좌우할 사안까지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온건 보수의 기시다파는 원래 소득 배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TV에서도 기시다 수상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셀러리맨을 포함해서 서민들의 주머니, 지갑을 불려주는
그런 형태의 정책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곧 중의원 선거의 가장 메인 핵심 공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자면 이번 총선거에서 원래 본인이 얘기했던 자위대의 명기 같은 아베 수상을 계승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당장의 정책으로는 경제와 코로나에 주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라고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달 말로 추정이 되는 중의원 선거 또 네. 내년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 여기서 이제 기시다 신임 총리에게 얼마나 좀 득표수 힘을 실어주느냐 얼마나 의석수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냐가 기시다 총리의 첫 번째 정치 운명을 좌우하는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이제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당연히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면 2009년처럼 네. 민주당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텐데 네. 결국은 다른 당들이 아마 연합을 해서 연정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될 텐데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베 수상이 7년 8개월 정도 최장수 정권을 누리게 됐던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민당 내에 적수가 없다라는 것.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대안이 없는 부분은 결국 야당으로서 입헌민주당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호재에 힘입어서 아베 수상이 롱런을 했었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더라도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대략 한 5%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민당이 30%를 넘으니까요. 과연 이 상태에서 입헌민주당 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과반 이상의 투표를 할 수 있을까 조금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를 비롯해서 정권 쪽에서 돌발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불거지지 않는다면 대세는 거의 뭐 어느 정도는 과반수는 돌파하지 않을까가 예측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과연 이제 새 총리가 선출이 되면서 네. 한일 관계는 어떻게 또 이어져 나갈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좀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 뭐 네. 위안부 문제도 있고요. 네. 수출 규제 문제도 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독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좀 한일 관계의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흐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당장에 10월 달에 G20에서 두 분이 만나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긴 힘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의원 선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 문제 내치가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에서 지금 있는 문제들은 뭐 독도 문제 말씀하신 일본군 위안부든 수출 규제 문제이든 사실상 역사 문제로 뿌리가 굉장히 깊은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서로가 주장하는 부분들도 이미 한 발짝도 더 나아가기 힘든 상황으로 지금까지 해왔었고요. 예. 그런 대치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진다고 한다면 그 현재의 현안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변화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도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네.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양쪽이 정치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는 서로 더 싸우지 않는 쪽으로 악화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다음에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시다 후미오가 가지고 있는 온건 보수의 원래의 조금 더 전향적인 측면들이 살아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시다 정권 자체의 장기 집권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스가 총리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기시다 네. 총리는 좀 어떨까요?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현재 외무상 출신이기 본인이 때문에. 외상 출신이기도 네. 하고 외교 감각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전체를 조율할 수 있는 감각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국 간에 필요하다면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지금 현재 한미 관계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한 견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네. 실질적으로 현안을 해결하는 회담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양국이 보조를 맞춰 나가는 모습, 특히 북한 네.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국의 수뇌부가 양국의 정상들이 그래도 화합하고 대화의 국면으로 나아가는 모습 이런 것 네. 정도는 그래도 현실적으로 기대 가능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신임 총리 취임으로 좀 어느 정도 양국 간의 관계에도 좀 물꼬가 좀 트면 참 좋겠다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종무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